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이제 가을도 중반을 접어든 이 시기에 인생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 여름은 20에서 40까지겠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전성기를 지납니다. 전성기는 대개 25 안팎을 신체적 전성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때 해서 아이도 낳고 그때 키우는 것이 육아에도 그리고 아이의 지능에도 그리고 아이의 사회적 적응이나 다른 대응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25살에 결혼하기는 어렵죠. 여자 같으면 몰라도 남자는 특히. 그리고 경력 전성기도 이 시기에 들어있습니다. 대개 30대 후반 35살 넘어서 한 시운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40에서 한 60까지를 직업 전성기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취업에서 한 10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업료 주고 배워야지 그 경험의 학교에 지불한 수업료가 많아야지 뭔가 창의적인 일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두 아들은 이 시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30 안팎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5남 1녀의 장남인데 우리 6남매의 조카들도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다니는 중3인가? 예. 그 조카를 빼면 전부 다 10명 이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제 인생은 언제 그때를 겪어왔는가. 사람이 20대에도 예쁘지 않으면 30대에도 뭔가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보잘것없다. 그리고 링컨이 말했듯이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은 이 체면만이 아니라 그 얼굴에 인생이 배어 있어야 된다. 인생이 은연중에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20에서 40까지는 인생의 과업을 매우 잘 수행해야 되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인생의 전성기죠. 그런데 우리는 속담에서 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이 낳기만 하면 거둘 수 있습니까? 뿌리는 거야. 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쉽지만 봄이 아니라 이 여름이 어려워서 매우 뭐랄까요 신중하게 아이를 낳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추나추동이라는 것은 유기적입니다. 분절적이지 않다고요. 나눠지지 않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교하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다 하고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서도 태교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입사회이다 보니까 시작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 그러지만 사실은 뿌린 대로가 아니라 저는 가꾼 대로 거둔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삼농사 5년이다 하면은 뿌리는 거야 몇 달이면 됩니다. 씨 뿌리는 거는. 그런데 가꾸는 것이 4, 5년입니다. 캐는 것도 역시 며칠이면 됩니다. 그런데 가꾸는 거 거기에 대한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가꿀 때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과 때와 이 시 이런 것들이 가꿀 때 잘 맞아야 됩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꾼 대로 거두는데 이 봄에 해당되는 스물까지도 중요하지만 여름까지 인생이 결정된다고 보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 유기적인 과정에서 40까지는 자기 역량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탕도 중요하지만 바탕을 어느 정도 쌓으면 거기에 자기가. 그런데 이 40대까지 여름 시기에는 뭐가 중요한가? 저는 업무적으로 인생 성형은 과업 중심이니까 대학 그리고 직업 다음에는 결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뭐 여기 선택이죠. 대학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죠. 직업 안 가지고 살 수도 물론 있죠.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보통 사람의 인생 과업에서 20에서 40까지 대학, 직업, 결혼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육아도 있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도 역시 건너뛴 다음에 뭐 30살 이후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40살 이후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개는 배울 때가 있으면 결혼할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듯이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최적화 자기 인생을 최적화하는 것이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에서 이제 옛날에는 대학이 상아탑이다. 한때는 부모들이 소 팔아서 가르친다 해서 우골탑. 그리고 또 한때는 어머니 뼈로 쌓는 탑이다 해서 모골탑.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죠. 모골탑. 어머니 뼈로 쌓는 탑이다 그런 이야기죠. 모골탑. 그런데 이제 어머니로는 안 된다. 어머니 정보력으로는 안 된다. 할아버지의 재력에 아버지의 역시 그 직업에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 금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이렇게 남자들의 도움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머니가 쌓는다. 또 역시 뼈를 추려서 뼈를 뽑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은 탑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평지에 돌출한. 그래서 미래학자들 중에서는 21세기면 대학이 없어진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되게 극단적인 이야기, 선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데 대학의 의미가 그만큼 축소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학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카이, 이른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서울 소재, 서울대,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 상대 하면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학, 뭐 이런저런 그 농담들이 있는데 서울 소재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학, 뭐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서울은 중앙이고 지방은 변두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변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중앙 중심, 집중 중심, 그리고 중앙은 위상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서울에 있다고 그런 건 아닌데 역시 스카이가 우리나라 정재계, 그 다음에 기업계, 지식산업, 그 다음에 교육계 이쪽 저쪽에서 거의 절반을 언론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인 어떤 그 정치는 표면적인 사회 주도는 스카이에서 하는 게 맞죠. 이 스카이 중에서도 서울대가 절반을 차지하죠. 가령 고시를 볼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스카이 빼놓고는 법학전문대학원도 되게 지방에서는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연줄이, 학연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스카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정치계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 법조계 사람들이 지금도 법조계하고 이 경찰계가 한 55명 안팎되던가요? 300명 중에.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식 낳으면 이 권력을 쥐라고 판사나 검사들하고 하는 희망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희망이 약해지긴 했지만 상당한 그런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지방에서 아들 둘 다 뭐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냈는데 아무튼 우리가 S대 하면 서울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서해대도 있었고 뭐 서남대도 있고 그런데 없어지고 그랬나 또 K대 하면 고려대만 우리는 떠올리지만 많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립 K대 있잖아요. 군산대.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학만 대학인 줄 알지만 대학이 우리나라에 무려 360여 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제 이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보내는 이유는 저도 이제 두 아들 서울로 보냈지만은 제가 이
고향 진안에서 전주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춘기 보내고 성인 되면서 와서 굳어진 이 고륙, 거기에 견문을 넓힌다 하더라도, 문화체험을 넓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뭐 완전히 족보도 거의 없다시피 한 시원찮은 친정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고등학교를 나오길 바랐고, 여기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상산고 이런 데 뭐 가려고만 하면 실력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원하면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고 나왔습니다. 둘 다. 그처럼 뭔가 그 지방에서 살면 지방의 그 뭐랄까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자극도 약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자발성이 중요한데, 부모가 아무리 주입하려고, 교사가 아무리 주입하려고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느끼는 것을 당할 수 없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이제 서울로 보내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천재들을 봐도 도시 주변에서 이 사춘기까지 보내다가 한 성인기쯤 해가지고 대도시에 가는 것이 이 문화를 수용할 만한, 문화 충격이나 문화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문화를 수용할 만한, 적응, 대응할 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좋다 해서 성인기에 되게 그 대도시로 보내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천재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위인들도 그렇게 탄생했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수도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보내는 것도 괜찮죠. 유학 역시 장단점 물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보다는 요새는 사실은 학과가 중요하죠. 저는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교대나 사범대학은 특수목적대학이죠. 경찰대라든가 뭐 육사, 이 사관학교라든가, 그리고 이제 의대라든가 이런 데는 대학과 그 다음에 직업이 아주 직결되는 거죠. 물론 사대 나오면 전부 다 교사 되는 건 아니지만 교대 나오면 뭐 대다수가 교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울공화국이고 서울대 공화국이다 보니까 자녀를 서울대 넣으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K 중에서도 중요한 이 카이스트 대학 같은데, 그다음 포항공대 같은 데는 뭐 막강하죠. 단과대학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 교수들은 뭐 대학을 학문하는 곳이다. 대학생들은 그러나 대개 직업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 신분 상승, 부모들도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이제 대학에 보내는 연배면 뭐 대개 한 50대쯤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되게 대학의 효용성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대의 대학의 의미를 놓고 지금 그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에 가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제가 사교육 공교육기관에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부모들이 대입 전형에 대해서도 자기 세대의 대입 전형 방식으로 지금 가는 줄 알아가지고 대입 전형 방식에 대해서 몰라서 지방 같으면 특히 손해를 보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제가 학원 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열명은 간절하면서 그 간절함을 좀 신문이라도 제대로 보면 엉뚱한 말을 안 하려면 왜 이렇게 대학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모르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42 나이에 들어있다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볼 것이며, 지금 막 이런 세대에 진입하는 50대를 넘어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지방에서 보내면서 이 견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자취했거든요. 방을 얻어서 둘이 이제 한 방에 살기도 하고, 그러면 제 아내까지 가면 4명이 들어가면 정말 화장실 하나 딸린 그 주방은 방에 있는 이런 원룸이라 꽉 찹니다.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일상생활을 해보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는 거, 그리고 어떤 문화를 수용하고 충격도 받아보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경험의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또 이제 중시해서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돈은 많이 들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산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면서 사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또 체험이라면 낭비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방에서는 그러나 대학 바로 옆에서 다닐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입니다. 물론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내면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죠. 방세에다 용돈에다가 등록금 드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대학에서는 되게 이 일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 찾고, 그런 힘을 기르면, 아까도 이야기하는 그런 대응력, 어떤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풀어보는 힘,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지식을 이렇게 뭐랄까 어느 쪽으로 나가가지고 써야 할 것인가. 그다음 이제 사람은 뭐 역시 동료라든가 교수라든가 다른 학교 사람이라든가 다른 일을 하는 기성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죠. 대학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역시 좀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생활 적응하는 것, 그부터가 또 힘들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거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요즘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사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요. 직업은 뭐 여러 의미가 있죠.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양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직업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죠. 창직 또 창업 이런 데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전주의자이자 안전제일주의 도전적인 직업을 찾았던 사람도 제가 하고 나면서도 참 이 지방에서 괜찮게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는 이 IMF 때도 특히 공무원 되기를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중견 건설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능력가인데도 공무원 되기를 바라는 걸 바라면서 그 자녀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비전이 좀 없는 건데 이번 이 문정권 들어서는 더욱더 그래가지고 그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공무원의 강점도 많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갑질에 시달리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이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에 저도 이제 물론 뭐 학원 사업을 한 15년 해봤지만 이해는 되지만 너무 서구의 모험주의, 서구의 도전정신 그리고 도전과 응전 이런 것이 폄하되는 나라라 굉장히 아쉬운데 이 문정권에서는 그런 공무원을 더 증원시키고 기업을 옥죄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전환은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이 20살에서 40까지 살면서 여러 번 직업을 바꿔보고 사표도 3번 써보고 그랬네요. 공립에서 써보고 사립학교에서 사표 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또 조교다 사표 쓰고 시간 강사도 또 그만두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39살에 학원을 창업했죠. 29살에서 39까지 10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를 했죠. 대학을 그러니까 20살에서 이렇게 28살까지 다닌 건데 거기에 이제 군대 생활이 3년이 포함되죠. 그리고 뭐 삼수에서 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참 파란만장하게 선 셈입니다. 그래도 힘이 있어서 그때가 아니라 뭐 39살에서 50대 초반까지 학원 할 때도 참 힘이 있어서 그렇게 그 초인적인 논술 수능 보고 논술 강의할 때 그런 세월도 한 12년 안팎 이렇게 보내고 그런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아무튼 지금은 직장 시대다 또는 뭐 직업 시대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직업 시대가 되려면 직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즉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교수도 좀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5년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실적이 나쁘고 연구 실적이 나쁘고 또는 교육이나 봉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퇴출도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신진 그 강사들이 교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교수도 거기에 있는 교수들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들어가는 게 어렵지 들어가면 일단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크고
거기에 들어갈 때 지금 아마 교수 되는 나이가 40대 중반 안팎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나와서 그러면 한 15년 안팎 헤매다가 들어가면 너무 지쳐가지고 학문적 열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좀 쉬려는 것이 아주 쉬게 돼가지고 안주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죠. 제가 볼 때 공무원도 어렵지만 자영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정규직, 그때는 이제 이 상사들의 뭐 이런 게 좀 불만이었지만, 사실은 임시직 강사나 이런 거 하면서, 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여러 직업을 전전해 봤는데 자기가 하는 당시의 직업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자영업이 역시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존경합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규모든, 어떤 분야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막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특히 이제 분야,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살아남는 다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매우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면, 물론 이럴 때 이제 좀 좀비 기업이라든가 이런 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실업자라든가 이 사회적 안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만두지 못하는데, 이럴 때 체질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산업의 구조조정도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큰 틀로 보지 않고 그 표에 연연해가지고 이 정치하는 친구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 1, 2%도 안 되잖아요. 산업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뭐 사회 해본 사람들은 더욱더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너무 이 정치가 이 기업 전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참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래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이 바뀔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아무튼 자영업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당신 위대합니다. 지금 생존한 것만 해도, 그리고 이 시기를 넘기면 더욱더 생존력이 강력해서 이 호황기에는 더 활개치리라고 봅니다. 직업 전환은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중반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도 경직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녀들의 부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연공서열 중심이라 직업을 그 나이에 바꿔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면, 지금 물론 경력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 나이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30대 중반 이전까지, 즉 그러니까 취업을 20대 후반에 한다면 뭐 한 10년 넘어가면 그럴 겁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서 다르고 헤드헌터가 이렇게 노려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직업 전환이라면 괜찮지만은, 예, 우리나라 이 나이가 벼슬인, 그리고 경력이 벼슬인 그런 나라에서 직업전환, 그래서 직업전환이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반에 처음 취업할 때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 들어가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제 큰아들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좋은 데 들어가라, 좋은 데 들어가라,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뭔가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러면 좋으련만, 그럼 다른 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창업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과 달리 또 장점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본다는 거, 그리고 그 뭐랄까요, 변화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맥 형성도, 그리고 자기가 창업할 때 총체적으로 업무 전반을 배운다는 측면, 그리고 영업이 중시한 이 시대에 파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 영업과도 또 직결돼야 되니까, 어찌 보면 중소기업에서 이를테면 몇십 명이다 직원이, 몇백 명이다 하면 직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업맨이어야 되거든요. 영업 상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도 강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기업에 가서 자기 책무성이 좀 적으면서도 대우받으면서도 명함 내면 누가 알아보는 회사여야 되지. 이거
어디에 있어요? 무슨 회사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체면이 깎이는 줄 아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또 안전해서 다른 어떤 그 뭐랄까요, 긴급성에서 오는 압박성에서 오는 자기성이 개발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전시 같은 사생이 걸린 상황에서 창의성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할 때 제가 볼 때는 30대 후반을 넘어서면 총체적으로 봐서 직업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20대에서 40대까지 인생의 틀이 이제 정말 한 8할,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나 초중고 때 쭉 봐도 이제 40 넘어서는 인생의 변화가 정말 적습니다. 이제 자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고 무슨 뭐 부동산을 어디다 해놨더니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서 정하는 그 운에 의해서, 그것도 물론 실력이지만 그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변화는 40대 이후에는 이제 더 적은 거죠.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0 넘어보고 그러니까 신체에서 하강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가는데 맘 가더라고요.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요. 같이 놀아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청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몸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조금 아프고 그래도 이게 회복되는데 오래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만 생각하고 그냥 그 뭐 신호등 하나를 걷는다 하더라도 막 벼락같이 걷으려고 해서는 안 해요. 아, 그 다음 다음에 걷지. 왜? 그렇게 무리를 하고 출발을 탁 이렇게 하다가 어딘가 마디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풀리는데 또 오래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60년 넘게 걸어온 이것도 이제 퇴화되기 시작하면 적응 못 하잖아요. 근데 인생 자체가 그런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직업을 전환하든 창업을 하든 무엇이든 그 전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비전이 있어야 되고 미션도 있으면 좋죠. 어떤 신념이랄까 신앙이랄까. 그래서 나는 50대 이후에는 제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남에게 기여한다는 그런 이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인생성형가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통해서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 다음 결혼. 결혼 얼마 전에 32주년 지났네요. 이제 33년째 삽니다. 이 결혼의 의미가 많이 변했죠. 우리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저를 24살에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19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20살 때 낳았던가요. 옛날에는 저보다. 그래서 제 나이 아버지 때는 아마 며느리를 몇 봤을 겁니다. 워낙 일에. 근데 저는 지금 며느리 못 봤습니다. 30 넘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결혼의 의미가 변했고 세태가 변한 겁니다. 평균 나이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뭐 31살에 집 나이로 결혼했으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한둘 낳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부모처럼 이렇게 대명 안팎 낳습니다. 5명 안팎을 낳는데 평균 그 나이는 대개 뭐 한 60 안팎이어가지고 5을 전부 다 혼인시키지 못하고 사망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들이 뭐랄까요, 크는 거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자 결혼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80, 90 넘는 수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들을 혼인시킨 뒤에도 자기 생애가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대여섯 명 낳아서 자녀들 다 혼인시키지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그만큼 생애 주기가 변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결혼의 의미라는 것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양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한 놈 밀어주기. 장남 같으면 되게 장남이 잘 때야 그 다음에 쭉 잘 따라간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합동해서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해가지고 대개는 가난한 집에서 한 놈 밀어주기 작전을 했는데 딸들은 희생시키고 아들들을 밀어줬죠.
그런 전략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끼리 이렇게 상부상조하게 하는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결혼해서 양육하는 그런 스타일이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자녀 밥벌이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래들도 제 밥벌이 하면 그게 여자다, 나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도 내 밥벌이 내가 하겠다. 결혼 의미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물론 사회문화론에서는 또는 문화인류학에서는 결혼은 이건 뭐 미친 짓이다, 결혼은 잘못된 제도다, 그리고 결혼처럼 이게 그 뭐랄까요, 이 평등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능력주의로 간다면 옛날 일부 다처제 하는 데서처럼 일처 다부제도 있냐, 티베트라든가 이런 데 극히 드문 데가 있죠. 그건 이제 그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거, 그런 그 차원에서 그런 데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었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이렇게 결혼의 의미는 변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미혼이다, 아니면 아예 결혼 안 한다, 비혼이다, 또는 이혼이다, 뭐 중혼이다, 뭐 졸혼이다. 이 결혼의 이유가 많죠. 대개는 이제 저는 이 도시 여자하고 천 남자하고 살았는데, 이를테면 뭐 마늘 하나를 보는 것도, 사과 하나를 보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제 아내는 시장통 옆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거면 그냥 사오면 되는 거. 저는 사과는 1년 내에 갖고 와야 겨우 따먹는 거. 마늘도 가을에 심어서 겨울 겨쳐가지고 봄에 이렇게 캐는 거. 그 한 톨이 그래서 의미가 사오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돈과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성과 피땀과 이런 게 들어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뭐 하나를 보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창틀을 하나 보는 것도 이런 곳에서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그 의미가 다르듯이 결혼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이질적인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마늘 하나의 의미도 다른 의미를 지닌 사람이, 그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래서 참 많이 어찌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 이질성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문과고 말 많은 사람은 이과입니다. 둘 다 교사라는 공통점, 사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비슷한 차원이 많고 같은 캠퍼스에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교직에 처음에 서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질적인 것이 매우 많은데, 이걸 조화시켜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좀 잘 참지는 못합니다. 그 인내력이나 절제력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증가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남녀가 이제 평등해졌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면. 근데 남자들은 이 기득권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은 왕이든 남자든 누구도 없습니다. 이건 빼앗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빼앗으려면 약자가 덤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자의 이 게릴라전은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의 게릴라전에 많이 당해서, 특히 이제 40줄까지는 괜찮지만 이 넘어서면 이제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그리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질적인 걸 동지로 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이 경제력이 옛날하고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이 중시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조론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기 힘든데, 이제 자네들 결혼 끝났으니까, 당신 이제 연금 타니까 뭐 이런저런 졸업한다, 혼인관계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뭐 생활 많이 해보니까 참 좀 손해 본달까? 손해 보면서도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혼인 서약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는 그런 차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가 이 비판을 받아도, 자기가 이 비하를 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그걸 참을 줄 알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리고 나는 있어야 할 것은 많지만 없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추구는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남자들은 무시당할까봐, 여자들은 죽일까봐 서로 이렇게 그 앙숙관계가 돼 있는데, 참 그 많은 7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둘이 만나는 것인데 왜 그 고귀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 영겁의 인연을 그렇게 가볍게 깨는지, 그 자존심의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이 사이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왜 그리 싸우는지, 저도 오래 살아보니까 싸웠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인생의 여름은 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여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자궁에서 이 자녀의 궁궐에서 나온 왕족들입니다. 전부 다. 왕손답게 이 여름을 땀 흘리면서 잘 가꾸면 그 사람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름에 처해 있다면 가꾸는데 신경을 쓰되, 대학 간판보다 실력이 중요하니까 너무 거기에 다 깨맞추지 마세요. 저처럼 지방대, 전북대 나온 사람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직업, 자기 직업 아닌 가지 않은 길, 미련 남죠. 물론 자기 직업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방학하면 여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표 내고, 때로는 취업 퇴직해야, 아니면 퇴근해야 그때로부터 자기는 자기 일 안 하게 하려고 너무 자기 직업을 비하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가 이 직업 덕분에 내 자식들이 살았다. 나도 살았다. 그리고 우리 사장이 나한테 월급 줘서, 아니면 내 고객들이 나한테 월급을 줘서 난 이렇게 살았다. 고마워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 이거 역시 인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영역이고, 조금만 비겁해지면, 조금만 뭐랄까 손해보면 괜찮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필통은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이게 철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그 금색 도색을 했네, 은색 도색을 했네요. 이렇게 빨간 주단을 깔고요. 검은 바탕이고요. 이런 필통, 저런 필통 많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록달록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